여러분, 한국과 일본 참 가깝지만 또 먼 나라라고 하죠. 근데 이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자살률에 있어서는요, 두 나라가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부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 수치부터 딱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상황,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을 차례로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두 가지, 바로 정책과 교육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방향까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엇갈린 두 나라의 통계. 이 숫자들을 보시면 아마 모든 게 설명이 될 겁니다. 바로 보시죠. 29.1명.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무려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상황이 다시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15.4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일본 통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역대 최저. 한쪽은 13년 만에 최고치, 다른 한쪽은 역대 최저치.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본은요, 전체 자살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내려갔어요.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6.4%나 늘었습니다. 자살률을 봐도 거의 2배 차이가 나네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일본의 두 얼굴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살률을 엄청나게 줄여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공 뒤에 가려진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일본 정부가 정말 오랫동안 목표로 삼았던 게 바로 전체 자살자 2만 명 이하였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해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이게 정말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글쎄요. 데이터를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면 특히 어린 학생들에 관한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532명. 이게 2025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본 초중고 학생들의 수예요. 전체 자살률은 역대 최저인데 학생들만 놓고 보면 오히려 역대 최다 기록을 2년 연속으로 달아치우고 있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역설 아닙니까? 그럼 일본 학생들은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원인을 봤더니 학교 문제가 316건, 건강 문제가 315건, 거의 똑같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게 비극적인 선택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끝나지 않는 위기라는 부제가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 문장 정말 충격적입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만화 10대들의 사망 원인 1위는 부동의 1위는 바로 자살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이 슬픈 통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프로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10대 사망 원인 중에 무려 41.1%가 자살입니다. 사고나 질병 같은 다른 모든 원인을 다 합친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이제 몇몇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 차이를 만든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정책에 있습니다. 시스템화로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를 한번 보시죠. 일본은요, 정말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2006년,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에 이미 법을 만들어서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작년에는 아예 아동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는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컨트롤 타워까지 만들었죠. 긴 호흡으로 꾸준히 해온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도 여러 전략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자살률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AI를 이용해서 온라인 고위험군을 감시하는 최신 기술도 도입하고 있죠. 굉장히 야심차고 좋은 시도들이에요. 하지만 일본의 그 20년에 걸친 꾸준한 시스템 구축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무래도 좀 더 문제가 터진 후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어쩌면 더 근본적인 차이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느냐, 아니면 어떻게 위험 신호를 발견할 것인가에 집중하느냐, 이 철학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죠. 우리는 주로 위기 개입에 초점을 맞춰요. 주변에 힘든 친구가 없는지 잘 살피고 위험 신호를 발견해서 알려주는 게이트키퍼를 키우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좀 달라요. 애초에 아이들이 힘든 일이 닥쳐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자체를 키워주는 교육에 집중하는 겁니다. 일본 교육 철학의 핵심이 바로 이 이노치노 교육후, 우리말로 하면 생명교육입니다. 이건 단순히 죽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어떤지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말 그대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인 거죠. 그리고 이런 철학은 학교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일본 도쿠시마현의 완만한 유대라는 개념이 정말 좋은 예인데요. 이게 뭐냐면 너무 막 끈끈하게 얽혀서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어려울 땐 언제든 기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그런 지역 공동체 문화를 말해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지금까지 숫자도 보고 정책과 교육 철학까지 비교해 봤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 말 정말 무겁게 다가오지 않나요? 이건 어떤 한 사람의 나약함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문제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이 남았습니다. 지금처럼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응하는 데 급급할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를 예방하는 사회 시스템을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